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2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회계처리 기준의 투명성 강화가 되는데, 회계처리 기준 이 해설서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확인하시고요. 회계처리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었겠죠. 이전에 뭐 그 공동주택 직원들이 돈을 본인들이 횡령을 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회계 처리를 여러 군데에서 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약간 개성껏 했다 이거죠. 그리고 각 그 시도별로 다 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을 세워서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기준의 강함이 명확화로 관리 비리의 근절을 기여했다고 합니다. 자, 적격 증빙 수치 의무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격 증빙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라던가 체크카드라던가 현금 사용 시 지출 증빙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명의로 그 사람 사업자 등록번호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거를 확인할 필요 없죠. 이것만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격 증빙을 꼭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너무 돈이 여러분 그런데 막 우리가 자잘한 거 살 때나 3만 원 이하짜리 미만 이런 거 살 때는요. 어때요?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3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간이 영수증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간이 영수증이 원래는 여러분 그럼 적격증빙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적격증빙이 아니란 얘기겠죠?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3만원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3만원 이하입니다. 3만원 이하, 3만원 이하까지는 그 적격 그 간이 영수증이 가능하고요. 그거 초과할 때에는 적격 그 간이 영수증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이 영수증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름 있고 돈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적격 증빙에 우리가 가름한다. 니네가 간이 영수증을 받더라도 적격 증빙에 가름해 줄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같은 날 우리가 5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중국집에서. 근데 이거를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항목과 같은 날짜에 있는 거, 이거는 이렇게 3만원, 2만원. 어떤 데는 그 9만원짜리를 3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나누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체크카드, 현금 사용 시 지출증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으로 대체하는 거 있죠? 통장 대체할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즉 근거 자료가 있겠죠?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 통장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의 원칙 명시라는 건 뭐냐면요.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는 집인데 여기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데는 A 통장으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데는 B 통장으로 넣으래요. 근데 여기는 만약에 판도라 주식회사라면 판도라 주식회사인데 여기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판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개인 통장이잖아요. 개인 통장. 그죠? 여긴 법인 통장이고 이 개인 통장으로 보내지 마시란 얘기죠. 법인 통장으로 보내란 얘기입니다. 이지주식회사 사장이 판도라예요. 판도라 개인 통장 명의가 아닌 이지주식회사 명의로 계좌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사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A사 대표 명의로 받았어요. 근데 A사의 다른 또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 통장으로 받지 말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그 통장 명의로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그 공급자 명의로 계좌 입금 원칙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받아라?
공급자 명의로 받아라. 3만 원 이하는 간이 세금계산서도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현금 사용 시 지출증빙 가능하다. 지출증빙으로 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내 카드다. 내 개인 카드? 아닙니다. 회사 카드예요. 자,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 담당자에게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서로 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시 감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관리주체랑 입주자 대표 회의가 상호 감시 감독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의 마감은요, 매월 마감 시에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원래 감사 2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에 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예금 잔액 증명서 안 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냥 통장 사본만 이렇게 넣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금 잔액 증명서 넣으란 얘기죠. 현금 출납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게 필수 장부니까 요거를 감사님께서 요 장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부 감사. 자, 금전의 보관은요. 요거는 근데 이거 되게 현실적이지 않죠. 현금을 매일 관리소장님이 어떻게 검사하고 이게 금고 없는 데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금고라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문 누구나 열 수 있는 데다가 놓고 가면 그거는 훔쳐가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금고라는 거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금고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곳에 넣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지 이거를 아무데나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데 있어요. 저 아는 분이 이 첫 번째 서랍에다 이걸 항상 돈을 넣고 다니셨대요. 근데 거기가 좀 돈이 그래도 한 몇십만 원, 2, 30만 원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잠궜는데 어느 날 그걸 뜯어서 누가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래서 너무 금고가 없어서 불안해서 본인이 매일 들고 다녔다.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고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없다 그러면은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는 장소에 잘 보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를 감사해야 된다. 요 내용을 감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감사님들이 이렇게 첫 장에다가 한 장을 써가지고요. 뭐 무슨 아파트 어떤 장부를 감사하였습니다. 몇 월 며칠 감사 누구 이렇게 해서 기재해서 첫 장에 보통 감사 보고서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자, 자산의 실사는요.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합니다. 직기비품, 공기구비품, 저장품. 그러니까 자산의 실사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장부 있잖아요. 관리대장 있죠? 거기 옆에다가 소장님 결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체크하면서 사인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존 회계 처리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을 축소하고 통합해서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을 확대 세분화했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나올 때 요렇게 공동주택 회계 처리처럼 조금 요 필요한 실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요번 집합건물 회계 처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회계에 맞지 않게 하지 않겠다. 이 특성에 대해서 보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되게 불편하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는 아예 현금주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는 회계 처리 기준에 공동주택은 어떤지 볼까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했는데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관리 외 손익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때 회계 처리하는 현금주의도 가능하다. 근데 집합건물은 된다?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다 발생주의만 있어요. 단 관리회 수입에 대해서는 개정 과목에 따라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사용될 수 있으나 매년 동일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광고 수입에 대해서 만약에 현금주의로 했다면 다음 연도도 현금주의로 그 다음 연도도 현금주의로 하란 얘기예요. 이거를 어느 달은 현금주의로 어느 는 발생주의로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돈이 선수전기로 같은 거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수입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발생주의로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걸 나누어서 이제 부과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랑 현금주의로 나눠져 있다면 그걸로 해서 그 매년 같이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주의는요 현금주의하고 상관된 개념이에요. 현금이 주고받지 않아도 수익이 실현됐을 때 인식되고 비용이 발생됐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비용이 발생됐을 때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행됐을 때 수익이 실현됐을 때 세금계산서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현금주의는요,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걸 얘기해요.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 광고 수입이 들어왔는데 광고 수입을 이 사람이 우리가 청구로 끊어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재예금은 없고 미수금 대 광고 수입 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끊었죠. 이게 발생주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재예금 대 광고 수입 대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하는 건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하는 거. 이거는 현금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가 의무 작성이 제외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도 현금 흐름표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공동주택에는 현금 흐름표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 원래는 여기 현금 흐름표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왜 공동주택에는 없지? 넣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자체도 했어요. 저는 전혀 의미도 없는 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일반 아파트 경리분들이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뭐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 이런 데서 아니면 그 전문으로 정말 그 회계 하시는 그런 팀에서 만듭니다. 자, 관리회 수익을 입주자 기여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입으로 만들었는데요. 입주자 기여 수익과 이거를 공동기여분이라고 얘기해요. 공동기여분, 기여 수입. 얘는 입주자 기여 수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죠. 아니 나도 입주자고 쟤도 입주자고 그런데 왜 이거를 입주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저기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는 우리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입주자 등이 소유자 플러스 전세입자, 월세입자, 사용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자. 수익이 돈이 들어올 때 입주자가 기여한 거야? 아니면 입주자랑 사용자가 같이 기여한 거야? 요거를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관리규약에 맞게 잡수입 집행하시고요. 입주자 기여분은요. 중개기 설치에 발생한 잡수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해당 그 단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시도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회계 처리 기준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잡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단지의 관리규약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은요. 재활용품 판매 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일어나. 집합 건물에는요, 여러분 요거 없어요. 입주자 기여분과 입주자 사용자 기여분이 없고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잡수입은 누구 거죠? 소유자일 거예요. 소유자. 구분 소유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이게 입주자 기여분으로 나눈다, 뭐 관리비 차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다 소유자 거다. 그거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일어나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뭐죠? 그 돈 남기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영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액법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정액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치는 영원으로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합니다. 그리고 내용자산은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결정해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액법은 뭐예요? 감가상각 할 땐 두 가지가 있죠? 정액이랑 정률이 있어요. 정액법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까나가는 거고, 정률법은 비율로 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액이 조금 저는 더 쉬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가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꽁꼬로 얻은 거 있죠. 공짜로 얻은 거 있잖아요. 걔는 회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계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XPERP나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영원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영원이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대신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얘네도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하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으로 하고 잔존가치는 영원으로 하고요.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때부터 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내용연수는 그 물건이 그러니까 정당한 그러니까 그 물건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대표회의가 의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하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꽁꼬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무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회계 처리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집합건물은 어떻게 한다? 이게 공정거래가. 지금 만약에 우리 컴퓨터가 지금 200만 원에 거래되면 2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합건물 회계 처리랑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법을 따를 거는요. 제일 높은 아이, 튼튼한 아이부터 따르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회계 처리, 그 다음 관리규약, 그 다음 기업 회계 처리 기준 이렇게 따르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기업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또 그걸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집합건물은요. 기업 회계 처리 기준을 굉장히 많이 준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하위 기준을 따르고요. 현재 관리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이 상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 규약을 따라서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이나 처리 기준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보다 더 우선인 아이는 누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이런 아이들이 상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상위법 만약에 의무화되어 있는 법이라면 따라줘야 되죠. 판도라 격리실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